집합건물법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을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이제, 자, 물건은 법 규정이 약 180개고 14문제 나오는데, 집합건물법은 법조문이 60개고 한 문제 나와요. 말이 60개지 1항, 2항, 3항 합치면 1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중개사법 법조문 160개, 중개사법 160개에 40문제 나와요. 60개에 3문제. 그러니까 저는 여기 포기합니다. 이걸 안 해야 합격이에요. 저는 공동저당과 집합건물법 포기합니다. 그걸 안 해야 합격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걸 거 엄청 많죠, 여기. 그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상식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 책 지금 3페이지죠? 여기서 정답은 지금까지 다 나왔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또. 정답만 하면 되잖아요. 정답은 거의 여기 3페이지 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은 운이 맡기는 겁니다. 자, 건물을 세는다는 동인데 이게 한 개의 건물이죠. 1동. 한 개의 건물인데 여기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으면 단독 건물이라고. 건물이 한 개인데 소유권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걸 집합건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몰일꾼지 예외예요. 물건이 하나면 권리 하나 해야 되는데 물건이 하나인데 권리가 여러 개죠. 일몰일꾼지 예외로서 집합건물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라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라면 상가 5층짜리가 전부 다 내 거다. 단독 상가 건물. 1층을 다 팔았어요. 1층을. 그럼 소유자가 여러 명이죠. 그러면 집합 상가 건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처럼 한 동 건물에 소유권이 여러 개일 때 그때 하나하나의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랍니다. 아파트라면 아파트 101동의 호마다 소유권 다 다르죠. 그 중에 하나하나를 뭐란다? 구분 소유권이랍니다. 그게 집합건물입니다. 그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그리고 구분의사, 구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 갔죠? 이거 구분 소유권 없어야 돼, 이거. 죄송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주택으로 치면 갑이 3층짜리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게 층마다 구분 소유권이 성립해서 집합건물이 되려면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구조상 독립성이란 정확히 칸막이가 되어 있죠. 다음 이용상 독립성이란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으로 가는 독립된 출입문이 있어야 돼요. 3층도 1, 2층 거치지 않고 가는 독립된 출입문이 있을 때 그때 보통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이걸 다 갖췄다면 이제부터 소유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이제 등기를 만들 수 있죠. 갑이 자 3층 전부의 1등기를 만들었다 해보세요. 그럼 갑이 하는 행동이 층마다 소유권 구분할 의사 있나요? 없어 보이죠? 그럼 이게 없으니까 이게 단독주택이 됩니다. 근데 갑이 이번에는 1층의 등기부를 따로 만들고 2층 등기부 따로 3층 등기부 따로 층마다 등기부를 따로 만들었다 해보세요. 갑은 지금 층마다 소유권 구분할 의사가 있죠. 이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집합건물로서 공동주택이 되는 겁니다. 주택이니까. 그럼 아까 공동이 연세 내웠죠? 연세 내워서요. 그래서 이건 단독이었습니다. 단독.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룸 건물은 201호, 202호 등기 별도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룸 건물은 201호, 202호 이거 다 있어요. 근데 201호, 202호, 203호를 별도로 등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룸 건물은 보통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유사하지만 오피스텔은 201호, 202호, 203호 별도로 등기 다 하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어떻게 등기했는가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럼 자, 이처럼 구분의사는 보통 이렇게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또 여기처럼 구분해서 등기했을 때 성립됩니다. 다시 이 구분행위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여기처럼 구분해서 등기했을 때 보통 성립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판례가 바뀌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시기라든가 방식 제한 없다로 판례가 변경됐어요. 몇 년 전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제일 처음에 허가 신청하고 공사에 착공하죠. 건물을 완성합니다. 그럼 이제 사용승인, 사용검사가 준공이가 떨어져요. 그리고 선대장, 후 등기 순으로 가는데 옛날 판례는 여기까지 와야만 구분 소유를 인정했거든요. 근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건축 허가 신청할 때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을 집합 건물 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 표시되면 이때 이미 구분행위 인정할 수 있어요. 이때. 그리고 허가 신청한 그대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때 이미 구분 소유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까지 올 시기 제한 없고 꼭 이런 방식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된 판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개사법에서 언제부터 중개사무소를 쓸 수 있죠? 여기서 언제부터 중개사무소를 쓸 수 있어요? 저 여기부터 들 수 있죠? 여기부터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기재 전이라도 사용 승인 받으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됩니다. 미대장 가능해요. 미등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건축법 외워두면 여러 군데 써먹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구분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이제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없이 옛날에 등기 없이 외웠죠. 등기 없이 먼저 신축이 있고, 다음 법정이 있고, 용의물권 기간 만료, 피해자문책권 소멸, 다음 혼동과 나가리가 무효 취소 해제 등.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집합건물 공용 부분이고, 이게 아까 지금 구분 소유권이고요. 이거 두 개가 집합건물법. 그리고 지역권 이전 분묘기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신법을 지켜야 되죠.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공 어떻게 걷나요? 구속돼지 외웠죠. 그래서 노래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돼지 외웠습니다.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돼지 외웠어요. 기억나시죠?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집합건물법 아까 구분 소유권 등기 없이, 그리고 공용 부분은 애초에 등기 못해요. 복도 계단 등기합니까? 이거 두 개가 집합건물법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와요. 이걸 반드시 외우시라 했죠. 그리고 이런 항기법은 중국에 누구밖에 없다? 저밖에 없어요.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근접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집합건물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 집합건물은 건물과 밑에 땅 D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건물이 이제 전유 부분과 공용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면 현관문 닫으면 다 내 거죠. 그게 전유고, 현관문 열자마자 복도부터 함께 사용하죠. 그쪽이 공용입니다. 그럼 공용이 다시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구조상 공용 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누가 봐도 공용이에요. 즉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누가 봐도 함께 사용하죠.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원래 전유가 될 수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약속으로서 공용으로 만든 겁니다. 관리사무실 전유도 될 수 있거든요. 관리사무실. 근데 공용으로 만든 거예요. 노인정도 전유가 될 수 있지만 공용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이 약속으로서 공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가 표제부 갖고 일고 있는데, 전유법은 여러분 아파트에 산다면 다 표제부 갖고 일고 다 있죠. 근데 법정 공유물은 아예 등기가 없습니다. 뭐 복도를 등기합니까? 근데 규약상 공유물은 표제부가 있어요. 이거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누가 봐도 공용이라고 별도로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하도 못해요. 근데 이것은 표제부에 공용이라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하면 누가 노인정 또 팔아먹을지 몰라요. 못 팔게 갖고 없어요. 노인정 저당 잡힐까봐 을고 없어요. 그래서 표제부에 공용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대지는 전유입니까? 공용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대지예요. 건물만 전유와 공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34평이라면 34평 전부 다 전유입니까? 예를 들어 한 28평이 전유라면, 그러죠? 그럼 8평은 있어요? 6평인가? 3인 400이 6평이 있어요. 6평. 6평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러죠? 6평 여기 복도 계단에 비슷한 노인정이 다 있는 겁니다. 34평은 약 28평이 전유고 6평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공용은 구분 소유자의 공유입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유 함께 사용하죠.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지분. 그럼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합니다. 면적에. 가액이 아니에요. 똑같은 40평도 1층하고 20층 가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가액이 아니라 면적에 비례한다. 좀 이따 나와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잘 구분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서 180페이지 상단에 1번 집합건물 권리관계 양가로 1번 전유와 공용이 있고 반가로 1번 전유가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칠판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된 걸 전유랍니다. 동그라미 2번 건물 일부에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밑줄 2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 의사가 있어야 된다. 다음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잘 나와요. 엄청 길죠? 3번의 밑줄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럼 칠판 보세요. 제가 밑줄만 모아놨습니다. 자, 칠판에서 다만 구분 소유 성립 인정하기위해서 반드시 집합건축물 대장의 등록이나 구분을 표시한 등기를 요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구분행위는 그 시기라든가 방식에 특별한 재는 것이 아니고 처분권자 소유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 구분행위도 법률행위라 객관적 표시되면 돼요. 따라서 일동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의 객관적 물리 완성 동그라미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등기 없이 그 시점, 완성된 시점에서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 아까 제가 수직선 그린 걸 한국말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합니다. 아까 수직선하고 똑같아요. 그림 밑줄 위주로 잘 읽어보세요. 다음 제일 밑에 반가로 2번 공용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첫 번째 법정 공용은 등기 필요 없다 했죠? 규약상은 등기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공유는 지분이 따라 있죠. 그리고 각 공유자 지분은 그 가진 전유분의 가액이 아니라 면적 비율에 따른다. 40평은 똑같아요. 40평끼리. 가액이 아니에요.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 가로 열고 이걸 일부를 써줘. 일부 공용 부분을 한다. 이것은 그들만의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한다. 전원이 아니에요. 즉 주상복합 아파트 보면 5층까지 상가입니다. 6층부터 30층 아파트예요. 그러면 상가와 아파트 입주민이 동시에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쪽에 끝에 오면 상가 입주민이 못하고 아파트만 입주자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을 일부 공용 부분. 상가 입주민 못 타요. 아파트 그 사는 사람만 탈 수 있죠. 그런 것을 일부 공용 부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지분 비율하면 틀립니다.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지분 비율 X. 아까 이게 공이잖아요. 여기 칠판 보세요. 공용 부분은 소유자의 공유죠? 근데 이 사용할 때는 민법 공유랑 달라요. 민법 공유는 지분이 많으면 사용을 많이 하고 사용수익, 지분이 적으면 사용수익을 적게 한 게 민법이에요. 근데 집합건물법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만약에 여기도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 해버리면 아파트 40평 사면 엘리베이터 하루에 2번 타면 20평 한 번만 타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용도에 따라. 노인정 있잖아요. 노인정. 우리 집엔 노인 없으면 못 들어가요. 노인정이 내 지분이 있더라도 우리 집엔 노인 없으면 노인정 못 들어가요. 거긴 노인만 들어가니까. 노인정에 지분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노인 없으면. 그게 용도에 따릅니다. 지분 비율 X. 열심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까지 했어요. 지금 책 순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동그라미 5번부터 약간 어렵습니다. 전유 부분과 그런 분리 처분이 가능한가? 자, 공용 부분 지분과 대지 사용권 서로 다릅니다. 공용 부분 지분은 전유 부분과 절대 분리 처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요하지 않는다고 아까 신법기피 혼납 신법기 혼납 구독대 외웠어요. 예를 들면 601호를 팔면 그 지분도 무조건 따라갑니다. 601호는 팔고 이것만 내가 남겨둔다. 말이 안 돼요. 601호 팔고 엘리베이터만 내가 타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601호 팔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고 601호를 사면 무조건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굳이 등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대지사용권 원칙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못하는데 여긴 절대가 빠졌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적으로 오직 계약 또는 공정증서로 같은 말입니다. 전유와 분리처분 가능하다. 근데 이론상 가능하지, 이런 아파트 계약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 우리나라 없을 겁니다. 이론상 가능하다. 근데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거. 아무튼, 여기는 절대가 있고, 여기는 예외도 있다. 이렇게 다루면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했고, 자, 이제, 동그라 5번 했습니다. 다음 양가로 2번에서 1번, 2번 다 해서요. 그럼 양가로 2번, 동그라미 3번. 이제 저당권에서 했죠. 3번. 전유 부분에 만에 설정된 저당권 여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고 저당권 했던 겁니다.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권리관계였고, 이제 큰 2번 집합 건물의 관리, 이제 관리입니다. 그럼 양가로 2번 공유부분 관리에서, 자, 동그라미로 뭐냐면, 아파트를 샀는데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미납했네, 미납. 그럼 현재 소유자,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를 승계하는 문제가 되는데, 전유부분 관리비는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데 우리 판례가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승계 안 해버리면 엘리베이터 고장나 다 죽으니까 이건 미안하지만 승계해. 단 연체로는 승계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공용부분만 승계한다. 그 다음 갑이 관리비를 체납했어요. 관리비를. 그리고 우리에게 팔았거든요. 우리 다시 병에게 팔고 병이 다시 정한테 팔았다. 그럼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정만 관리비를 승계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냈어야 돼요. 공용부분은. 안 내고 팔았죠. 병도 안 내고 팔았죠. 그럼 3명이 같이 책임집니다. 그걸 중첩적으로 3명이 인수한다고 표현해요. 중첩적으로. 그게 이제 양거를 본 공유부분 관리의 동그라미 2번의 밑줄 중첩적 인수한다. 다음 동그라미 3번이 길죠? 이게 작년에 판례가 바뀌고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합니다. 자, 이게 1층 단면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소유자가 4명이에요. 이게 복도와 로비. 복도 로비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복도 로비고 소유자가 4명이니까 집합 건물이죠. 1층. 갑이 소유자가 실내 골프 연습장, 여긴 편의점하고 여긴 중개사무소, 여긴 커피숍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갑이 이 복도 로비 여기를 무단점유합니다. 여기 소파를 놔두고 고객들이 여기 소파에 막 쉬고 놀아요. 시끄럽게 떠들고. 그리고 이 퍼팅기 놔둬가지고 퍼팅 연습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갑이 무단점유해요, 여기를. 옛날 판례는 어차피 복도를 타액이 임대할 수 없죠. 어차피 임대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소유자에게 손해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이걸 타액에 임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갑에서 여기를 무단점유하면 을병정은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을병정에게 손해가 생기니까 이제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판례가 바뀌어서 시험이 안 나왔어요. 제일 끝에 밑줄 부당이득 반환 인정된다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양괄호 2번 관리단과 관리인이 나옵니다. 그럼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분소유가 성립하면 관리단이 있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관리인입니다. 관리단은 아파트로 치면 우리 동대표 회의 있죠. 입주자 대표 회의 그런 걸 말합니다. 이게 상가 건물, 상가라면 상가 소유자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술 먹거든요. 놀고. 그걸 상가 번영회 이런 걸 관리단이라 합니다. 그럼 거기 대표한 사람이 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 아닙니다. 관리인은 여기 회장들 대표하니까 회장들을 관리인 그래요. 동대표 회장, 입주자 대표 회장, 상가 번영 회장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자들을 관리인이라고. 이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누가 관리하죠? 실제로는 위탁관리회사 법인과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여기서 법인이 관리합니다. 그럼 여기 직원이 아파트 관리소장이에요. 실제로는 이자들이 관리한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파트 처음에 들어가면 관리인 뽑는다 그러죠. 새 아파트 들어가면. 동대표 회장 먼저 뽑고 이거 뽑잖아요. 이렇게. 근데 국회의원들도 아파트 관리소장을 관리인을 막 해버립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 아니에요. 관리인은 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면 관리인과 여기 법인 대표가 둘이 깜빵에서 만나거든요. 둘이. 깜빵에서 왜 만나요? 얘들하고 여기 대표가 관리비 횡령에 다 들킨 거죠. 관리비 횡령하다가. 공사도 아닌데 했다고 거짓말 치고 막 5천만 원씩 횡령해요. 그러다 들키니까 깜빵에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소장은 그런 권한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관리단은 아파트 소유자 전원, 구분 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성립합니다. 새 아파트 막 입주해서 이런 거 한 번도 아직 안 했더라도 머릿속에 그냥 있는 거, 이게. 그래서 당연히 성립하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등기한 적 없으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이 사용이 됩니다. 단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어요. 보통은 소유자 중에 한 명이 되겠지만 소유자일 필요 없어요. 임차인도 가능해요. 임차인도. 그 아파트 안 살아도 돼요. 안 살아도 된다. 쌈만 잘하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182페이지 상단의 첫째 줄에 당연히 성립함은 비법인 사단이다 써 있습니까? 다음 또한 있어요. 잠깐 짚어보세요. 또한 분양대금을 완납하 했으나 그럼 분양받은 사람 매수인은 할 일 다 했죠. 분양받은 사람 할 일 다 했죠. 다시 분양대금 완납하 했으나 분양회사, 분양사, 건설사, 분양자, 건설회사 측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 등기를 경로받지 못한 분양받은 자, 소분양자도 관리단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돈 다 냈으니까 이게 판례에 돼도요. 다음 동그라미 2번 관리단은 당연히 성립하나 관리인은 반드시 이상한 건 아니다. 가로 열고 구분 소유자 몇 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선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딱 8세대 산 아파트 본 적 있죠. 시골 쪽 약간 가다 보면 8세대라 관리인 필요 없어요. 거기는 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7세대 막 6세대 있죠. 관리인들 필요 없어요. 10세대, 10명 아니니까. 다음 3번 관리인은 구분 설 필요 없다 그랬죠.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분양자 및 시공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하자가 당연히 있겠죠. 1번에서 분양자 및 시공자는 담보 책임집니다. 2번 기산점이 있습니까? 이걸 가끔 시험에 바꿔내는데 전유 부분 기산점은 소유자가 인도된 날, 공유 부분은 검사의 승인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유유용용용이에요. 유유용용용 안 헷갈립니다. 유유용용용 단순한 게니까 그냥 유유용용용. 다음 양가로 4번 재건축이 있는데 이건 주택법과 다릅니다. 주택법 재건축이 아니에요. 여긴 집합건법입니다. 자,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몇 분의 4? 5분의 4. 주택법과 달라요. 5분의 4 결의하며 당연히 서면 결의 가능합니다. 한 편이 판례예요. 자, 잠깐 짚어보세요. 최초 결의는 5분의 4고 서면 결의 가능하죠. 근데 그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게 법이 없어요. 최초 결의만 법에 있고 내용을 변경하는 게 법이 없거든요. 법이 없으니까 판례가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결의 변경할 때도 5분의 4고 서면 결의 가능하다. 똑같이 판단해. 똑같이. 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죠. 그럼 잘 보세요. 구분 소유자 5분의 4 그리고 및 의결권도 5분의 4 넘어야 된다. 각각 5분의 4예요. 그 말은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서로 다른 말이죠. 그럽니까? 구분 소유자 의결권 서로 다른 말이에요. 구분 소유권은 머리수, 대가리수예요. 소유자가 20명이다. 20명에 5분의 4 얼마죠? 몇 명이죠? 몇 명? 20명에 그리고 의결권이란 평수에 따라 달라요. 40평과 20평이 있다면 20평보다 40평이 많이 철거하죠. 20평이 의결권 1이면 40평 의결권 2가 돼야 되죠. 2.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많이 철거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5분의 4 맞춰야 되다. 둘 다 5분의 4 거쳐야 된다. 둘 다. 그래서 5분의 4 기억하세요. 서면결의 가능하다. 내용 변경도 5분의 4 서면결의. 그 다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 재건축혈이 5분의 4 통과했어요. 5분의 4 통과했는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놔두고 무너버립니까? 최후 통첩. 마지막으로 정말 거부할 것인지 반드시 서면으로 채우고 촉구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3번 둘째 줄 끝에 서면으로 채우고 촉구해야 된다죠. 서면으로 해야 된다죠. 그리고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만 딱 서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만 서면을 해야 한다요. 거기 제외하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2개월간 해답이 없으면 그럼 그대로 읽겠다. 그대로 읽겠다. 반대했으니까 참가하지 않겠다로 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이제 가등기 담보법 줄여서 뭐라 한다?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 더 줄이면 가담법. 가담법이랍니다. 여기는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양이 아주 적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 맞춰야 돼요. 양이 적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포기하면 어떡해요 도대체. 여기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양이 적으니까. 근데 어렵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모든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때 1970년대에 우리 일반인들은 7억짜리 부동산이 있어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많이 안 해줘요. 또 보증인도 옛날에 요구했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지금은 서류 내면 바로 대출금 나오죠. 옛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산하고 없어요. 1970년대. 그래서 대출을 신청해서 받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일반인들 대출 안 해줍니다. 대기업밖에 안 해줬어요. 옛날에 박정희 때. 그래서 우리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 대출을 안 해주거나 절차가 엄청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사채업자를 찾아옵니다. 3억을 빌려요. 사채업자가 야,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할까? 돈 못 갚으면 갚을게요. 너 뭔가 돼야지. 네 장기는 필요 없고 못 갚으면 7억짜리 내놔. 7억짜리 대신 갚으라고 대물인지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앞으로 이 부동산에 가등기를 딱 해둬요. 가등기를. 물론 가등기 할 때 본등기 할 서류 다 갖다 놓습니다. 물론 사채업자가. 돈 안 주면 바로 그냥 지가 본등기 해버리게. 또는 어떤 더 징한 놈들은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예 딱 받아놔 이렇게. 아예 소유권 양도 받았죠. 그럼 두 가지는 이건 청구권 보존이 목적이 아니라 저당권 대신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죠. 이것을 가등기 담보 또는 거꾸로 담보 가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양도받았지만 실제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대신했죠. 이것을 양도담보랍니다. 그럼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매 청구권 있고 부정성, 소반성, 물상대위 다 있다.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갑은 우리 돈 갚기를 바랍니까? 안 갚기를 바랍니까? 안 갚아야 되죠. 그리고 7억짜리 먹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돈 갚으러 오면 갑이 통장 없애버리고 해외로 떠나버려요. 그럼 우리 아무튼 돈 못 갚았죠. 그럼 바로 갑이 먹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오니까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법을 만들라 했어요. 전두환이가. 그것이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그럼 가등기 담보법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약속대로 채권자는 7억짜리 소유권을 먹습니다. 소유권을 귀속시켜요. 단, 이 차익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걸 청산한다고 합니다. 차익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청산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채무자에게 크게 손해가 없죠. 그래서 그 청산 절차를 정하는 게 이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채무자가 피해보지 않게. 그럼 이 법이 적용되려면 이 법은 채무자를 부과한 거죠. 채무자? 그래서 오직 소비대차 채권만 적용돼요. 같은 말에 대여금 채권. 누구를 부과한 법이에요? 채무자, 서민들. 그래서 오직 소비대차 채권만 적용된다. 그 다음 대부분문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채무자를 부과하니까 이 채권액보다 목적물이 더 초과해야 부과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 가능해야 됩니다. 이 4개를 갖췄을 때 한해서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은 가등기에도 적용 안 됩니다.
이 법은 채무자, 은행 대출을 못 받는 채무자를 위한 법이에요. 이건 채무자 아니죠, 얘들은. 적용 안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가등기 주대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따르면 적용 안 돼요. 여기는 오직 소비대차 채권만 적용된다. 대금 채권. 그 다음 초과로 했습니다.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 이제 중간에 양괄호 2번. 가등기 담보 성질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그냥 가등기 담보 나오면 양도 담보 다 포함합니다. 성질이 똑같으니까. 다시 가등기 담보 나오면 양도 담보 다 포함해요. 성질이 똑같으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까지 성질은 저당으로 똑같더라 했고, 동그라미 2번. 여러분 등기법에서 가등기 하면 등기부 표시를 보고 보증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알 수 없죠. 뭘 보고 한다? 이처럼 거래 실질이나 당사 의사에서 실질적 따져요. 등기부 표시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예, 3번. 잠깐 7번 보세요. 아까 이건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저당과 똑같다. 저당고 설정하면 이 부동산 누가 사용해요? 채무자가 사용하죠? 다시 저당 설정하면 은행이 여기 와서 삽니까? 채무자가 이제 사용하죠. 여기서도 특약이 없는 한 똑같이 채무자가 사용합니다. 사용수익 누가 한다? 채무자 또는 가등기 양도함 설정자, 소유자.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누가 사용해 목적물? 채무자, 설정자가 사용수익한다. 채권자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3번. 일반적으로 지금 183페이지 제일 밑에 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락한 경우 이게 담보 가등기 담보.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가등기 설정자인 소유자, 채무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우리가 사선을 끊어요. 근데 이제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다 종료됐다. 그럼 채권자 할 일 다 했죠. 그때부터는 아래 밑줄 채권자에게 사용 수익권이 귀속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이 이제 없죠.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프린트 보세요. 오늘 프린트 제일 뒷페이지 4페이지. 그럼 아까 최우선 면제 박스에서 박스 밑에 2번 요약집 183페이지 양괄호 2번 있고 동그라미 4번 있습니까? 거기 밑에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 책에 동그라미 3번까지 있으니까 4번을 거기 밑에 추가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보세요. 똑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담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밑줄을 나오죠. 채무자인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 채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은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 임차인 등에게 그 밑에 밑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왜 그래요? 원래 누가 사용하니까? 원래 채무자가 사용하거나 채무자로부터 권한을 승계받은 자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임료 상당 이익 달라갈 수 없다. 원래 채무자가 사용하니까. 원래. 이걸 간단히 정리해보면 원칙은 채무자가 사용해요. 그래서 아까 본 게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승계한 임차인 등의 이들이 빨강색이 사용해요. 빨강색이 물건을 사용하니까 양도담보권자는 사용 수익하지 못한 걸 이유로 이 빨강색 애들한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 단 청산 절차를 종료하면 채권자가 할 일 다 했죠. 이때부터는 채권자가 사용 수익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원래 누가 사용한다? 채무자가 사용한다. 근데 청산을 마치면 채권자가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채권자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초과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책을 넘기면 이제 가등기 담보 실행이 나오는데 이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실행은 공적 실행과 사적 실행인데 공적인 힘을 빌려서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실행으로서 처분, 청산 가능합니다. 청산을 정산 똑같아요. 청산, 정산 똑같다. 근데 사적으로는 처분, 청산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적만 허용해요. 개인적으로 처분하면 법률관계 복잡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귀속 청산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와요, 이게. 굳이 여기서 경매를 낼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 뭘 시험에 낸다? 귀속 청산.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럼 이건 절차법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절차법이라 그냥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이건.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공시법 절차법이죠. 그냥 외우잖아요. 이것도 그냥 절차를 외우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이제 귀속청산은 자, 을에게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저 부동산에 제일 먼저 초당권자 A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제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권자 갑이 있고 채권이 3억입니다. 갑보다 후순위 권리자 B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주어가 갑이에요. 이제 을이 갑에게 돈 못 갚아요. 채무자 을이 갑에게 돈 못 갚아서 갑이 이제 귀속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제기 때 채무자 을이 갑에게 돈을 못 갚으면 갑은 을에게 실행통지를 내요. 돈 갚어. 돈 안 주면 부동산 뺏어온다 라고 갑이 을에게 실행통지한다. 이때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인데 청산금은 이 부동산 평가액 약 7억에서 갑이 주어져. 갑 채권을 이걸 피담보 채권 3억을 빼는데 이때 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이 채권을 여기 포함시켜요. 이 채권을 여기 포함시키면 얼마죠? 5억. 그래서 이 채권을 여기 포함시켜서 5억이죠? 이걸 뺀 게 청산금입니다. 왜 이걸 포함시키냐면 이게 경매가 나오든 뭐라든 간에 갑보다는 무조건 A가 돈 먼저 받아야겠죠. 그러죠? 선순위니까. 그럼 갑이 소유권 기소가잖아요? 그럼 이거 갑이 갚아야 돼요.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갑이 기소가는 겁니다. 갑이 갚아야 돼, 이거. 그래서 같이 빼주는 겁니다. 청산금이 약 2억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통지하냐면 이 부동산에 연관 있는 채무자 등과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2명한테. 그리고 이제 돈 갚을 게 2개월 더 보장이, 그지? 청산기가. 돈 갚을 기간 2개월 을에게 또 더 준다, 더. 그럼 을은 이때 돈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안 갚잖아요? 그럼 채권자 갑은 이제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채무자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목적물로 넘겨줍니다.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이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채무자가 청산기간 내에도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 갑은 청산금 지급하고 채무자 을은 소유권 등기 넘겨주고 목적물 인도주고 이거 두 가지와 이게 서로 동시행이라고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채권자 갑은 목적물을 평가해야 되는데 갑은 이 평가액을 낮추면 낮출수록 갑이 줄 돈이 줄어들으니까 7억짜리를 만약에 6억으로 갑이 평가했어요. 그럼 청산금이 1억으로서 객관적인 청산금보다 미달하네요. 그래도 실행통지 효력은 있습니다. 갑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을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이때 평가받았죠. 을은 돈 갚으면 됩니다. 을이 돈 갚으면 이거 말소할 수 있거든요. 설령 을이 돈을 못 갚아도 이게 동시행이라 이때는 객관적 청산금을 줘야 돼요. 2억을. 안 주면 을이 소유권 등기를 거부하거든요. 동시행이라. 그래서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을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까 실행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면 B, 후순위 권리자 B에게 손해가 있어요. 자, 청산금이 나오면 채무자와 B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B도 을에 대한 채권자죠. 청산금은 을보다 B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남은 걸 을이 받는 겁니다. 그럼 B는 현재 2억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1억밖에 못 받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B에게 손해가 있어요. 그럼 B가 이렇게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청산기간 내에 한해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청산기간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직 저당권자 내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어요. 아직 내 채권 변제기도 안 됐는데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특이했으면 잘 나옵니다. 내 변제기 전이라도 아직 돈 받을 지 안 됐죠. 그래도 청산기간 한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제 갑이 머리에 총 맞았어요. 머리에 총 맞아가지고 7억짜리를 세상에 8억에 평가했네요. 다시 머리에 총 맞아서 7억짜리를 8억에 평가했다. 그럼 청산금이 3억으로 늘어나죠. 그럼 갑은 이 돈 줘야 돼요. 여기에 구속된다. 구속된단 말이 책임져야 되고 다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게 평가해도 효력이 있어요. 머리 총 맞으면 여기 구속되고 제가 미쳤다라고 다툴 수 없다. 3억을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이때 이제 실행 통지했죠? 그럼 2개월간 우리 돈 갚으면 되는데 채무자 우리 돈을 못 갚더라도 청산금 받기 전까지 다시 채무자 우리 돈을 못 갚더라도 이때부터 청산금 받기 전 이 사이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 양도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무 전략 법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변제 기후 10년이 지났다. 그럼 해외대도 넘어했죠? 또는 여기 선의 3자 보호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때는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것을 말소 청구할 없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선의 3자 이럴 때나 나오겠죠? 자, 보세요.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놨어요. 그래도 아직 소유자 아니죠? 뭘 해야 소유자예요? 청산하지 않으면 소유자 아닙니다. 청산해야 돼요. 근데 청산하지 않고 소유권 등기가 있으니까 소유자인 양 병에게 팔아버리면 그때 병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그때는 이제 소유자 아닌 자가 팔았죠? 그래도 소유권 취득하면 채무자는 돈을 갚아도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그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선의 3자 보호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나오고 여기서. 이게 엄청 어렵지만 양이 아주 적어서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 나와요. 우리가 집합권을 포기했으니까 여기는 꼭 맞춰야 됩니다. 뭐 부동산 실명법도 또 알아서 픽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겠죠? 그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엄청 쉬워요, 문제. 어렵게 안 나옵니다, 여기는. 내용이 어려우니까 쉽게 나와요. 자, 그럼 책에서는 184페이지하고 185에 3문제 나오는 겁니다. 184, 185 거기 3문제 나와요. 여기가 아주 양이 적다. 맞춰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해드립니다. 자, 184페이지 184 제일 상단의 양괄호 1번 권리취득 실행이 기록청산입니다. 아래 동그라미 1번 통지사항 청산금 있습니까? 자, 기억에서 보세요. 이게 집안 기억 목적 부동 평가에서 자 보세요. 피담보 채권액 있죠? 그럼 선순위 권리자 채권액을 피담보 채권액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아까 3억과 2억을 뺀 것이 청산금이다. 2억. 청산금이 0원이어도 줄 돈 없다고 통지하고 2개월 보장해야 돼요. 아까 두 개 비교하라 했죠.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인 미달의 통지력이 있다 했고 여기 이제 머리 총 맞았다. 머리 총 맞아서 높게 평가하면 채권자는 거기에 구속되고 다툴 수 없다. 머리 총 맞은 거. 그 다음 청산, 정산 똑같아요. 정산, 청산 똑같아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다 보건자가 등기를 하면 절차 위반이라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등기했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청산 안 했으니까. 다만 나중이라도 청산을 마치면 그때는 이제 실체관계 부하에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형, 아까 동시형 있다 그랬죠?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채무자는 소유권 뺏깁니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그럼 채무자가 본등기 해줄 의무와
목조물 인도 의무하고 채권자는 청산금 주는 게 아까 동시행 그랬어요. 그래서 184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1번에 밑줄 2개 있어요. 첫째 밑줄 청산금 지급이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과 두 번째 밑줄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본등기와 인도 의무 둘 다 동시행이 있다. 그럼 그 밑에 씁니다. 그 밑에 131페이지 써보세요. 지금 거기 밑에 131페이지 있어요. 131 가보세요. 131 갑니다. 이거 시험이 잘 나와요. 막 시험이 잘 나온다고 강조해야지. 빨리빨리 가라고. 안 보다가도 시험 달라면 딱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137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동시관계 부정대행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특정 채무 담보에 동그라미 쳐있죠. 담보를 위해서 그 가등기가 지금 하는 가등기 담보나 또는 담보가등기입니다.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금 보는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 이걸 경로한 경우 첫 번째 가로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이행 선. 두 번째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양도담보 말소가 후이행 동시행 아니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어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 소유권 뺏기는 거죠. 물건 뺏기는 거죠. 그때 청산금이 동시행인데 거기 131페이지는 돈을 갚는 거예요. 여기는 돈을 못 갚았을 때 부동산 뺏깁니다. 근데 131페이지는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럼 돈 갚는 게 선이행, 등기 말소가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돈 갚는 건 몇 초? 핸드폰 송금들이 1초 만에 끝나죠. 돈 갚는 거. 핸드폰 1초. 이건 등기 말소하는데 며칠 걸리죠.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돈 넣는 건 1초, 이건 며칠 걸리죠. 그러니까 1초가 선이행, 며칠이 후이행. 그래서 여기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소유권 뺏기니까 소유권 넘겨주고 물건 넘겨주고 동시에. 여기는 돈을 갚아요. 채무자가. 돈을 갚았을 때 돈 갚고 말소해줘야 하겠죠. 동시행 아니다. 그래서 돈 못 갚을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경우 서로 다릅니다. 이 헷갈려서 두 개가 심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럼 다시 184페이지. 자, 184페이지였습니까? 이제 184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양도담보권자를 이미 등기한 자니까 청산금 지급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오늘 나눠진 프린트 또 보세요. 오늘 프린트 4페이지인가 되어 있죠? 지금 프린트 또 보세요. 자, 제일 밑에 3번 요약집 184페이지 써 있습니까? 반가로 3번이 저섬 오타가 있어요. 본등기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저섬 득이에요. 취득이 아니라 말 안 해도 몰랐을 것 같은데 양심상. 그럼 7번 봅니다. 동그란 3번을 그러니까 184에 추가하는 거지 이게. 184 제일 밑에. 끝날 시간 되나 보네. 좀 이것만 할게요. 이것만 하고 싶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이행지체에 빠졌어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이행지체에 빠졌다. 또는 그 이행지체한 자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얘들한테 양도담보권자가 부동산 돌려달랄 수 있거든요. 지금 얘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돈 안 갚았거나 돈 안 갚은 자로부터 점유 이전받았죠. 얘들한테 부동산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자 지금 이 사람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청산했단 말 없죠? 그럼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소유권으로 인도 청구가 아니에요. 돈 안 갚아서 담보를 실행할 테니까 이걸 근거로 인도 청구합니다. 아직 청산 안 해서 소유자 아니죠? 돈 안 갚으니까 담보를 실행하는 걸 이유로 인도 청구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도 밑줄 딱 두 개 있죠? 그래서 여기 밑줄에서 뭘 이유로 돈 안 갚으니까
담보권 실행을 이유로 인도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청산 안에서 아직 소유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인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담보권 실행입니다. 실행. 그래서 아무튼 여기 프린트 지금 이거 중요하니까 꼭 중에 꼭 보세요. 제가 깜빡이고 제가 편집하다 빼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빼먹은 거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들 일부러 빼먹어버려요. 수업 못 들으면 모르게 하려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실수로 빼먹은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채무자 말소 청구했습니다. 니은 했죠? 니은 밑줄 변제기후 10년 다음 선이 3자 중요하다 그랬죠? 다음 오른쪽에 반가로 4번 후순위 권리자 보호되는데 동그라미 1번 채권자가 아까 후순위 권리자에게 청산금 통지하라 그랬죠? 동그라미 2번 청산금에 대한 권리에서 기억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해서 아직 자신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고 그럼 니은 이 경우에 경매 참가해야 되고 이제 기속 청산은 이제 중단되는 겁니다. 이제 다 경매에 참가해야 된다. 경매 했으니까. 지금까지 기속 청산에서 문제 나온다 그랬죠? 이제 양괄호 2번 경매까지 합니다. 경매에서는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럼 동그라미 2번 경매 나오면 저당권 무조건 다 소멸하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도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한다. 저당권이니까. 가등기 담보 저당권 똑같죠. 경매 나면 둘 다 무조건 다 소멸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속청산 아까 그 한 페이지 있죠? 시험은 지금 여기서 문제 나온다. 여기서 반드시 맞히는 겁니다. 자, 10분 쉬고 부동산 실명법 하겠습니다.